새로운 플랫폼과 돌아온 16주차 돌아보기. 이 16주차는 정말 업셋이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비전 우승을 막은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업셋,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의 이 디비전 우승을 또 한번 막아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업셋, 또 LA 차저스와 덴버 브론커스 간의 경기는 이 AFC 와일드 카드의 이 플레이오프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고요. 신시내티 벵갈스가 이번 주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어쩌면 와일드 카드에서 또 한번 살아남았다. 아직 이들의 희망은 아직도 남았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플레이오프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어떤 팀이 진출을 할 것이고 또 어떤 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전혀 예측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32개 리그의 모든 팀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풋볼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추운 날씨,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춥고 정말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풋볼을 펼쳐야 하고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플레이를 펼쳐야 되고, 또한 부상자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정말 선수들 부상자 명단은 없더라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욱이 뎁스도 얇아지고 또 각 팀 동료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봐야 되고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는 이 탱크델이 굉장히 심각한 부상으로 이 경기에 끌려 나갔지만 그것을 딛고 이 플레이를 펼쳐야만 했었죠. 이렇게 현재 리그의 모든 팀들, 모든 선수들은 굉장히 처절하게 플레이를 펼쳐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십 팀이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플레이를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턴오버와 페널티를 줄이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풋볼을 펼쳐내는 것이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규 시즌이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AFC 이 와일드카드의 판도를 또 바꿔낸 이 라이벌리 경기였죠. 덴버 브론커스와 LA 차저스 간의 경기. 이 경기는 과연 이 디비전 우승팀이었던 캔자스시티 칩스를 제외하고 이 AFC 웨스트 디비전에서 어떤 팀이 2등을 먹을 것인가, 어떤 팀이 와일드카드의 확정을 짓고 시드 결정전에서 더 높은 팀, 더 낮은 팀을 만날 것이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스탯으로만 따져보면은 비슷한 이 결과를 가졌던 경기였어요. 패싱 야드가 얼마 차이 나지 않고 러싱 야드도 별반 차이 나지 않고 색도 똑같고 턴오버도 차저스가 한 번이 있었긴 했지만 그저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페널티의 경우에는 반면 덴버 브론커스의 페널티가 많았던 경기였고, 또 타임 오브 포지션은 이 덴버가 우위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먼저 브론코스의 디펜스와 차저스 오펜스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저스의 오펜스는 이날 시즌 최고 득점 34득점을 올렸습니다. 차저스는 분명 이 본인들의 오펜스 탤런트에 분명 문제를 가졌던 팀이었죠. 특히 리시버가 부족하다, 런닝백이 부족하다, 폭발적인 플레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팀이었지만 이날 경기 브론코스를 상대로는 스킴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이들의 러싱 게임은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덴버의 디펜스는 이 5맨 프론트를 선보이는 팀입니다. 한 명의 노스태클과 두 명의 디펜시브 엔드, 그리고 두 명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이렇게 깔아두는 팀이죠. 그리고 올 시즌 이들의 이 5맨 이 디펜시브 라인들의 활약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차저스 또한 이 짐 하보 감독의 아래에서 21 퍼스널, 22, 13 퍼스널 등 굉장히 헤비한 퍼스널을 펼치는 팀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터프하고 피지컬한 이 풋볼, 이러한 것들의 매치업을 펼칠 수 있는 팀이지만 덴버라는 팀을 상대로는 확실한 무언가가 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죠. 덴버의 경우 스트롱 사이드에 1 테크닉, 3 테크닉, 9 테크닉,
3명의 라인맨을 배치하고 윅사이드에 4i 그리고 7 테크닉의 라인맨을 배치하였는데요. 차저스의 입장에서 이 스트롱 사이드에 있는 3명의 라인맨들과의 맞대결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덴버 브론커스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그 엣지 세팅, 이 테크닉을 뚫어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맞대결은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고요. 결국 차저스 입장에서 거의 2명의 라인맨밖에 배치되지 않았던 이 윅사이드로의 러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는 러싱 플레이가 무조건 파워, 카운터, 이 갭 스킴 러싱 플레이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롱 사이드에 있는 1 테크닉, 3 테크닉을 상대로 라인맨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다운 블락 앵글이 연출이 되었고, 윅사이드에 있는 4i를 상대로 가드와 태클이 자연스럽게 더블팀을 통해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상대로 우직하게 패싱 블락을, 러싱 블락을 펼치기보다는 풀러나 또는 풀백을 이용해서 이 킥아웃 블락을 해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차저스는 이 플레이를 덴버의 디펜스가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플레이에서 유일하게 덴버의 디펜스가 프론트를 바꿔내자 차저스 또한 이 인설트 듀오 컨셉을 통해서 43야드짜리의 러싱 빅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저스에게 이 과정은 분명 지루하고 따분했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고 또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빅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분명히 다른 경기들과는 구분되는 인상적인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패싱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차저스의 리시버들은 많은 세퍼레이션을 벌려내지 못하고 덴버 브론코스의 코너백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차저스는 플레이 액션을 더 많이 사용하여야 했고, 이들의 오펜스는 번치 포메이션을 활용해 덴버의 코너백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저스가 주목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덴버의 인사이드 라인베커였어요. 이들은 런게임에서의 피지컬함을 보유하긴 했지만 패스 커버리지 측면에선 약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리고 덴버는 이 바운더리 코너백에게 매그 테크닉을 맡겼습니다. 이 매그라는 것은 man everywhere he go 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 그 상대 리시버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매그 테크닉을 맡겼는데, 차저스는 상대 이 바운더리 코너백이 본인들의 리시버를 무조건적으로 따라다닐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반대편 사이드로 그 리시버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 바운더리 사이드를 아예 비우는 상황을 연출해냈어요. 그리고 번치 포메이션에서 리시버들은 샬로우 크로스 또는 오버라우트 등을 타면서 이 빈 바운더리 사이드로 리시버들을 보냈고, 커버리지에 연약한 라인베커들에게 이 바운더리 사이드에서 또 넓은 이 공간을 또 커버하게 만들고, 또 커버리지 자체에 이미 연약한 이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미스 매치업을 지속적으로 유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 패스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덴버의 디펜스가 이 블리츠 활용에 능하고 그것을 사용할 것을 인지할 때마다 안정적으로 스크린 플레이, 체크다운 패스들을 이 셋업해내면서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를 창출해내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차저스는 오펜스 웨폰의 탤런트가 부족한 팀이에요. 그러나 이번 경기처럼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준비와 실행을 해낸다면 큰 득점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해냈었습니다. 반면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와 LA 차저스의 디펜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덴버의 경우 이들은 전반전에 21득점을 올렸던 팀이었죠. 이들의 런더볼은 차저스를 상대로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보닉스는 리듬을 굉장히 일찍 찾아내면서 이 파이어라고 했죠.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막 뽑아내면서 이 정확한 패스들을 뿌려 내렸으며, 또 차저스의 디펜스는 예상외로 이 빠른 덴버의 오펜스 템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덴버의 경우에는 차저스의 이 촘촘한 커버리지를 상대로 너무나도 또 촘촘하고 본인들의 오펜스 탤런트로 막 꽝 들이박았을 때는 좀 뚫어내기 힘드니까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쳐내면서 오케이, 너네가 과연 이 넓은 필드를 촘촘하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전략을 취했고요. 스프레드 포메이션에서 모션과 함께 차저스의 디펜스를 또 한번 불편하게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뭐 스페이싱 그리고 미스매치업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하나씩 따내면서 야드 전진에 성공을 해냈는데요. 그러나 후반전에 중요했던 것은 이 브론코스의 오펜스가 득점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션 페이튼 감독이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게임의 요소였는데요. 저는 물론 페이튼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건데 문제는 잘 통했던 이 런더볼을 후반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고 전반전 많은 점수차로 리드하던 상황을 좀 컨트롤하기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계속해서 꾀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펜스가 이어졌었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후반전이 시작되자 덴버는 뭐 지속적으로 이 뭔가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차저스의 디펜스는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이들의 디펜스는 5맨 러쉬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덴버의 오펜스는 차저스의 블리츠를 상대로 이 프리색을 허용하기도 하고 보닉스에게 제대로 된 패싱 기회가 펼쳐지지 않기도 했었는데요. 런더볼을 시도하지 않자 이 덴버의 플레이 액션의 위력도 떨어졌고 덴버가 후반전 한 것이라고는 그냥 스크린만 던졌던 것이에요. 물론 션 페이튼 감독은 리그 최고의 스크린 설계자입니다. 그러나 덴버의 올 시즌 스크린 플레이가 성공을 거두었던 플레이들은 뭐 딜레이 스크린, 뭐 슬립 스크린 이처럼 이 스크린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시작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보닉스가 공을 던지기 전에 차저스는 블리츠를 통해 패스 러셔를 보냈고 이들은 제대로 된 스크린 패스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썰드앤롱 상황이 벌어지자 차저스는 계속 오케이 우리는 블리츠 할 거야 라고 블리츠를 펼쳐냈고 덴버에게 필요했던 뭐 리시버와의 1대1 상황에서의 뭐 점프볼, 터프한 캐치 이러한 장면들은 보닉스가 이날은 좀 어깨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뒷볼이 언더스로우가 막 나고 하면서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이 보닉스가 뭐 어깨가 강한 편은 아니죠. 근데 이 프레셔에 시달리게 되자 당연히 그의 패스 정확도가 좋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차저스는 이 보닉스가 인터미디에이트 패스, 딥패스 이러한 것들을 던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디펜스를 펼쳐냈고 이들은 단지 체크다운 패스와 스크린 패스 그거밖에 뭐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차저스의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가 굉장히 적절했고요. 덴버의 입장에서 션 페이튼 감독이 이번 경기는 정말 뭐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일한 경기 운영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벅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간의 경기이죠. 이 템파베이 벅스 현재 디비전 우승을 향해서 굉장히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카우보이스라는 팀에게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됐어요. 고춧가루를 제대로 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뿌렸는데요. 먼저 이 스탯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 벅스가 패싱 야드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러싱 야드에서는 무려 100야드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반면에 뭐 색은 벅스가 4번이나 더 많이 3번이나 더 많이 당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턴오버.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쿠퍼러쉬가 안정적으로 공을 지키는 이 오펜스를 펼쳐냈어요. 하지만 벅스는 뭐 이들의 뭐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뭐 펌블을 하고 하면서 이 턴오버가 결정적으로 이 경기의 패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페널티의 경우에도 뭐 벅스가 좀 더 많았죠. 뭐 그리고 이제 다음 요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벅스의 디펜스와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인데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이 쿠퍼 러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카우보이스의 감독, 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펼쳐내는 오펜스, 일명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라고 하죠. 이들의 오펜스는 뭐 3스텝 슬랜트 라우트, 뭐 3스텝 스네그 라우트, 3스텝 뭐 플랫 라우트, 3스텝 스팅 라우트, 3스텝 뭐 신 라우트, 뭐 3스텝 고볼 계속해서 짧게 이 본인들의 이 쿼터백 리듬을 되살려내면서
이 리듬 베이스의 오펜스를 통해 빠른 템포와 상대 디펜스가 뭐 체크할 수 없게, 뭐 선수들은 로테이팅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본인들의 그러한 리듬으로 초반 오펜스를 끌고 갈 수 있었고요. 이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는 이 굉장히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는 팀이잖아요. 하지만 이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지속적으로 이 리듬과 템포를 잡아내면서 경기 운영하자 벅스의 장기였던 이 블리츠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존 커버리지를 템파베이가 펼쳤을 때 이 카우보이스는 이 스페이싱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카우보이스도 이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 오펜스. 하지만 이 후반전에 페널티가 막 남발이 되었고, 이 페널티가 남발되었을 때 이 3스텝 베이스의 오펜스만으로는 다운 갱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더 많은 야드를 전진해야 되는데 뭐 슬랜트 라우트만으로 전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긴 플레이가 펼쳐졌을 때, 긴 플레이가 요구되었을 때 쿠퍼 러쉬를 가지고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카우보이스였습니다. 반면에 벅스의 디펜스, 저는 올 시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벅스의 디펜스는 감독인 토드 볼스 감독이 이끄는 디펜스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선수들의 태클링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미스 태클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벅스의 이 디펜스 탤런트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나이든 그 베테랑 선수들이 아직도 팀의 주축이고 그들이 무언가를 펼쳐주어야 하는 이 로스터 구성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즌 후반, 그리고 어쩌면 플레이오프, 이 늙은 선수들의 체력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올 것이 분명한데, 젊은 선수들이 제대로 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는 무언가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현재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스킴을 통해서 뭐 상대 오펜스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 토드 볼스 감독의 디펜스 스킴, 분명 때때로 뭐 시즌의 몇 경기에서는 번뜩이는 그런 게임 플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 시즌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벅스의 디펜스는 분명 올 시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벅스의 오펜스와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벅스의 오펜스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단체로 집중력이 가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진짜 해서는 안 될 플레이, 이 세 가지 요소, 턴오버, 그리고 페널티, 그리고 리시버들의 드랍, 정말 해서는 안 될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이 경기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갑자기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본인들의 이 플레이오프 운명이 달린 이 앞으로의 3경기에서 왜 벅스가 정말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인들의 그 재능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선수들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이들의 러싱 게임이 잘 통하든, 뭐 런더볼이 솔직히 잘 되었잖아요. 이들은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을 가졌고, 그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러싱 게임은 분명히 달라졌고 폭발적인 런더볼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이 경기에서 카우보이스를 상대로도 러싱 야드에서만큼은 분명 100야드 이상을 차이를 보여줬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갑자기 중간에 잘 나가다가 턴오버로, 펌블로 이 기회를 넘겨주고, 잘 나가다가 페널티로 한 번에 막 10야드 뒤로 이상 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 색 당하고, 또 뭐 리시버가 중요한 썰드 나온 상황에서 드랍을 하고, 결국 벅스의 오펜스는 진짜 전진함과 동시에 또 한 번 이 상대에게, 디펜스에게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이 경기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 이 딥 드랍백 패싱 게임으로 이어진 이들의 오펜스 구조가 또 한 번 문제점을 저는 드러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이 벅스의 오라인을 굉장히 잘 압박해냈고요. 베이커 맨필드는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좀 정상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펼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죠. 그렇다면 문제는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이렇게 프레셔를 잘 주었다면 벅스 입장에서는 좀 오펜스의 게임 플랜을 바꿔내서 오케이 뭐 우리가 좀 더 많은 스크린 플레이를 뭐 펼친다든지 또는 뭐 플레이 액션도 펼쳐낸다든지 뭐 숏 패스를 뭐 체크다운 그런 요소들을 이 오펜스 컨셉에 더 많이 깔아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했지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이크 에반스 있고 우리는 리시버진 좋고 뭐 베이커 메이필드도 이 건슬링거인데 우리가 뭐 짧게 전진할 필요가 있나?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뭐 있나? 뭐 꼴찌 팀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본인들의 그러한 기존의 이 게임 플랜을 고수했고 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도 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플레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본인들은 이 딥드랍백 패싱 게임을 펼쳐냈고 상대 카우보이스는 프레셔를 많이 유발을 했어요. 그렇다면 쿼터백 입장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했을 거예요. 그런데 메이필드는 좀 더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기보다는 주춤했던 이 상황이 많이 있었고 이 메이필드가 주춤했던 그 상황 때문에 뭐 색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이들의 뭐 홀딩 페널티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더욱더 연출된다든지 팀에게 분명히 악영향을 끼쳤던 이러한 경기들이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뭐 블리츠 그리고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저는 이들의 코너백 뭐 스테판 딕스 트레번 딕스가 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이들의 코너백 분명히 과대평가를 받았고 어느 정도 올 시즌 무너지면서 끝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너백들이 이 벅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턴오버를 지속적으로 유발해냈다는 점.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어쩌면 이 본인들이 시즌 초에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 현재 거둔 성적이 분명히 초라하고 또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의 뭐 현재 핫시트 상황 뭐 잘리냐 마냐 뭐 이러한 상황까지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이 경기를 통해서 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간의 대결인데요. 디비전 라이벌의 우승을 당연히 이 라이벌 팀이라면 쉽게 넘겨주지 않는 법이죠. 저 또한 커맨더스를 너무 얕잡아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하면 뭐 패싱에 있어서는 커맨더스가 뭐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했고 반면 러싱에서는 세쿠안 바클리가 또 한번 대활약을 펼쳐내면서 이글스가 뭐 2배 정도의 러싱 야드를 획득을 했습니다. 반면 색은 역시 제이든 다니엘스 색을 안 당합니다. 반면 턴오버 사실 턴오버 마진이 뭐 이글스가 거의 3개나 승리를 거두었을 정도로 뭐 폴스 다운 컨버전까지 합치면 더 많을 텐데 이글스가 진짜 압도적인 이 모습들을 펼쳤죠. 반면 페널티의 경우 두 팀 모두 이 페널티 야드가 많았고 이 페널티 횟수로 따지면 이글스가 더 많은 이 페널티를 저질렀습니다. 타임 오브 포지션도 역시 러싱 야드가 많았던 이 이글스가 경기를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경기에 패했다. 도대체 왜 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글스의 디펜스와 커맨더스의 오펜스 압도적인 이글스 디펜스를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이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트렌치 싸움에서 이 디펜시브 라인과 오펜시브 라인의 싸움에서의 대결이 진짜 그냥 전력 차이가 미쳐버렸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뭐 젤런 카터나 뭐 밀튼 윌리엄스 뭐 놀란 스미스 그냥 모든 개개인의 선수들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모든 선수들이 그냥 커맨더스 본인들의 앞에 있는 이 커맨더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압도해내는 모습을 펼쳐냈습니다. 뭐 러싱 게임을 펼쳤을 때 커맨더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폴스 다운 상황에서 뭐 컨버전을 시도하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이 커맨더스가 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패싱 상황에서도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이글스는 이 패스러셔들이 이 포켓을 뚫어내면서
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이든 다니엘스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판단도 해내면서 경기 초반에 쉽게 경기가 이글스 쪽으로 쏠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5개의 턴오버를 유발했다는 것은 그냥 이글스 디펜스 입장에서 사실 엄청난 이 경기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었던 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오만방자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만한 이 선수들의 퍼스널리티가 경기를 망쳤는데요. 사실 이글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글스의 팬분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이 팀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 뭐냐? 바로 퍼스널리티예요. 첸시 가드너 존슨, 젤런 카터, 이 선수들 모두 굉장히 이 말이 많고 또 경기에서 퇴장당하는 경험도 많고 다른 팀 선수들과 싸우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닉 시리안이라는 이 감독의 퍼스널리티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약간 사이코,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감독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 특성 또한 잘 잡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시한폭탄 같은 요소는 언젠가 이 플레이오프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저는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커맨더스를 상대로도 이글스는 분명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어요. 진짜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벽이었어요, 벽. 이 진격의 거인 그 거인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이 압도되고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정도의 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퍼스널리티를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불필요한 퍼스널 파울을 저지르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또 첸시 가드너 존스는 퇴장을 당하기도 하였죠. 결국 이러한 요소는 상대팀의 오펜스가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멘탈리티적인 부분에도 작용을 합니다. 상대팀 커맨더스의 오펜스 선수들에게 있어서 심장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요. 오케이, 너네가 이 라이벌리 팀이 계속해서 본인들을 괴롭히고 놀리고 조롱해요. 그렇다면 선수들 입장에서 더욱더 불타는 마음이 들겠죠. 실제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지만 경기 후반에 이들이 역전을 할 수 있게 이글스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글스의 디펜스 정말 압도적이었다가 또 이러한 퍼스널리티라는 측면 때문에 이 경기를 내주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 이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루키 쿼터백이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바꿔냈는가?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을 정말 찬양하고 워싱턴의 팬분들이라면 진짜 앞으로 100년은 이런 선수가 없지 않을까. 100년간은 정말 현재의 커맨더스를 정말 응원하고 이 순간을 즐겨야 하는 이 이유를 찾아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을 그냥 역사상 가장 여유 있고 게임을 즐기는 루키 쿼터백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경기는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글스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선보였어요. 쿼터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쉽게 베테랑 경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쿼터백조차도 이러한 경기에 놓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 팀이 부족하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경기에 이거는 질 수밖에 없다. 쉽게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경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좌절감을 쉽게 드러내거나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이죠.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 그것도 루키 쿼터백이 경기 도중 본인이 색을 당하고 본인이 턴오버 저지르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실성한 웃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실없는 웃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너네 이렇게 나왔다. 나도 다음번이 있다. 나 다음 플레이에
더 자신 있어. 약간 이러한 자신감을 드러낸 웃음, 이 여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이 베테랑 선수들을 더욱더 다독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경기 내내 보여주었어요. 그를 바탕으로 실제로 뭐 포스 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발을 활용한 이 스크램블을 통해서 이 다운을 갱신해내기도 했고, 또 굉장히 이 빅플레이가 필요했을 때 이 이글스의 디펜스가 특히 이 파이어 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였는데, 뭐 디아미 브라운을 향한 딥볼 캐치, 뭐 테리 맥클러린을 향한 딥볼 캐치, 지속적으로 빅플레이를 본인의 어깨로서 1대1 상황에서의 리시버에게 완벽한 스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은 저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정말 지옥 같았던, 악몽 같았던 이 프랜차이즈로 유명했던 이 워싱턴 커맨더스, 뭐 팀명도 레드스킨스에서 바뀌면서 팬들도 정말 많이 떠났고요. 뭐 댄 스나이더 체제 하에서 커맨더스라는 구단은 진짜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뭐 구단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쉽게 이 프랜차이즈의 그 기조나 또는 뭐 컬러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과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모두가 그렇게 의심하던 상황에서 이 루키 쿼터백 한 명이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통해서 제이든 다니엘스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네요. 반면에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커맨더스의 디펜스의 경우 뭐 사실 평가할 게 굉장히 없죠.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이글스의 오펜스가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케니 피켓이 이 백업 쿼터백으로 들어왔고, 뭐 케니 피켓 또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글스의 오펜스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수는 있었죠. 뭐 슈퍼스타, 뭐 세쿠안 바클리나 에이제 브라운이라는 뭐 디반테 스미스, 이들의 리시버들에게 좀 더 의존적인 오펜스가 펼쳐졌고,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뭐 쟤네만 막으면 되겠네. 쿼터백인 뭐 젤런 헐츠의 경우에는 헐츠가 막 직접 뛰기도 하고 플레이 막 창출해내면서 막 어렵게 만들고 하지만, 케니 피켓은 사실 신경 쓸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포켓 안에 그냥 있을 거고, 뭐 스크램블 펼치더라도 그냥 뭐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좀 더 이 슈퍼스타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반면에 슈퍼스타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케니 피켓의 턴오버, 이 턴오버를 만약에 이글스가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저는 경기에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본인들도 턴오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결국 커맨더스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경기 리뷰 한번 다 마쳐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레이븐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디비전 라이벌인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최근에 이 시즌 중반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11주 차부터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황골 탈퇴를 했습니다. 이 11주 차가 중요한데요. 11주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먼저 이 10주 차까지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의 EPA는 27등이었습니다. 거의 리그 최하위권이죠. 하지만 11주 차부터는 리그 3등이에요. 리그 최상위권,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죠. 무려 24칸이나 현재 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작용으로 이 요소가 작용한 것은 먼저 선수 기용 변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수 기용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기존의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미들 라인베커이자 레이븐스 디펜스의 심장, 리더, 이 로쿠안 스미스라는 라인베커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콜이에요, 콜.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내리는 뭐 플레이 콜들을 이 다른 디펜스 선수들에게 배분하고, 또는 상대 오펜스가 뭐 체크를 한다든지, 뭐 모션을 보낸다든지, 뭐 쉬프트를 한다든지,
뭐 쿼터백이 새로운 뭐 체크를 해가지고 이 오펜스의 그 포메이션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리더는 이 디펜스 플레이 콜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로쿠안 스미스는 다른 선수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야 오케이 야 너 이동해 뭐 이렇게 하고 야 너는 우리 팀의 오펜스 지금 이거야 뭐 또 상대 오펜스가 바뀌면 오케이 우리 바꿔서 이 플레이로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디펜스 플레이 콜을 배분하고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로쿠안 스미스 한 명에게만 이 역할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로쿠안 스미스라는 굉장히 베테랑 라인베커이자 리그 최고의 라인베커는 물론 잘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것이 역부족했다라는 점이죠. 결국 특히 이 세컨더리 쪽에서 생겼던 일이 커뮤니케이션 실패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즌 중반까지 레이븐스의 디펜스에 두드러지는 문제였는데요. 이 디펜스 플레이 콜을 내리는 것이 뭐 스냅이 시작하기 전까지 뭐 10초 전까지 뭐 다 내리고 하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의 리그의 오펜스는 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번치 포메이션이나 뭐 트리 포메이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에서 뭐 쿼드셋도 있고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포메이션을 펼치는 오펜스가 굉장히 많고 또 모션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뭐 모션이나 쉬프트가 스냅 직전에 일어난다라는 점이에요. 스냅을 받기 전까지 이 스냅 카운트가 뭐 3, 2, 1 하는데 순간적으로 뭐 2초에서 1초 사이에 갑자기 모션을 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빈번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순간적인 찰나의 순간에 디펜스의 입장에서 이 상대 오펜스에 대항해서 콜을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콜을 바꿔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부 선수는 알아들어요. 오케이, 우리 팀 이걸로 바꾼 거야. 근데 뒤에 있는 뭐 10야드 뒤에 있는 세이프티들, 코너백들 당연히 이 콜을 못 듣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프론트 세븐은 뭐 이 A라는 디펜스 커버리지를 펼쳐요. 근데 이 세컨더리 그룹들은 B라는 또 디펜스 커버리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뭐 번치 포메이션에서 뭐 3명의 리시버가 이렇게 있고 또 뭐 3명의 코너백들이 있어요. 한 명의 코너백은 또 이런 A라는 또 룰을 따르고 또 뭐 여기 있는 또 다른 코너백은 또 B라는 룰을 따르고 또 뭐 번치 포인트 사이드에 있는 코너백은 또 C라는 룰을 따르고 디펜스의 선수들이 본인들이 수행하는 이 디펜스 스킴이 정말 갖가지로 펼쳐졌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블로운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시즌 초반에, 시즌 중반에 레이븐스의 디펜스 굉장히 번번하게 막 50야드짜리, 뭐 40야드짜리 막 터치다운 허용하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왜 펼쳐졌냐?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플레이를 펼쳐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진 레이븐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먼저 카일 해밀턴이라는 이 레이븐스 디펜스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이 선수를 프리 세이프티 롤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카일 해밀턴 뭐 우리 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세이프티인데 카일 해밀턴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재다능한 룰입니다. 툴이 많아요. 툴이. 이 선수는 뭐 프리 세이프티 당연히 뛸 수 있죠. 그리고 뭐 스트롱 세이프티, 뭐 박스 세이프티, 또는 뭐 라인베커 또는 뭐 니켈 모든 포지션에서 뭐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뛸 수도 있고 뭐 블리츠도 잘하고 모든 뭐 뎁스와 포메이션 다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고 이 선수가 뭐 어떻게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 오펜스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이 다재다능함을 활용해서 사실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좀 강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너무나도 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문제가 심하게 벌어지자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카일 해밀턴을 뭐 다재다능하게 쓰면서 우리가 그 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차라리 줄이고 그러기보다는
카일 해밀턴을 이 프리 세이프티 롤을 확실하게 맡기면서 디펜스의 플레이 콜을 전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이원화하자. 디펜스 지휘의 이원화를 통해서 디펜스가 효율성을 현재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로크완 스미스라는 라인베커 또한 이 선수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카일 해밀턴에게 그것을 맡겨내고 1부는 프런트 세븐은 로크완 스미스가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이 카일 해밀턴이 담당을 하면서 우리들의 디펜스가 정말 하나의 합으로 움직이자라는 것을 이제는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보여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디펜스의 퍼포먼스, 이 성적,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들의 디펜스, 앞으로도 리그 최고의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문이 아직도 분명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패스러시, 분명 현재 블리츠나 또는 심프레셔 컨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일 벤노이도 두 자리의 색을 기록하고 엄청납니다. 이 선수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상대 오펜스가 로테이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디펜스에 변화를 주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플레이오프 타입의 오펜스를 맞이했을 때 레이븐스가 포맨 러쉬를 통해서 과연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카일 해밀턴이라는 세이프티를 물론 이 프리 세이프티로 보내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다재다능함을 결국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요소이죠.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재다능, 이 선수가 진짜 박스 세이프티로서도 완벽하고 블리츠나 이런 것도 완벽하고 커버리지, 타이트핸드와의 니켈 이 요소에서도 정말 완벽한, 정말 매력적인 선수인데 그 롤을 잘 못 보인다는 것은 이 레이븐스 스스로 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어느 정도 억제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이 애틀란타 팔콘스의 유일한 희망이죠. 이 페닉스 주니어의 데뷔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먼저 패스의 정확성 자체는 저는 일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대학교 시절에 드래프트 당시에도 굉장히 장점으로 꼽혔던 부분은 안정적인 이 포켓 안에서의 안정적인 패스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어깨와 함께 다양한 패스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잖아요. 마이클 페닉스의 이날 패스는 진짜 모든 패스, 저는 80% 90%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100이면 100, 이 선수가 던졌던 모든 패스가 진짜 캐치업을 했다는 점이에요. 다 리시버가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시버가 다 놓쳐냈고, 애틀란타 팔콘스의 리시버진이 도대체 왜 강점이었을까? 이들은 진짜 형편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인터셉션 장면도 카일 피츠라는 이 리그 최고의 버스트 타이트엔드가 그것을 캐치를 받았는데 또 드랍을 하면서 그것이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죠. 아무튼 이 모든 패스가 정확했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어떤 필드든 공략이 가능하다. 어떤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3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이 딥 에리아, 그리고 인터미디엇 에리아, 그리고 숏 에리아. 이 마이클 페닉스라는 쿼터백은 단순히 숏 패스만 던지고 이러한 쿼터백도 아니고 단순히 딥볼에 의존하는 윌 레비스 같은 쿼터백도 아닙니다. 이 인터미디엇 에리아도 잘 던지고 이 3가지의 모든 필드의 요소들을 잘 공략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굉장히 패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그를 놀라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었죠. 바로 이 패스의 릴리즈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인데요. 일단 릴리즈가 너무나도 느려요. 쿼터백이 이 공을 잡고 그리고 그 공을 실질적으로 리시버에게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던지기까지의 이 팔을 들고 던지는 그 공을 뿌려내는 그 순간까지 이 릴리즈 시간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경우 너무나도 느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느려다라는 이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뭐 릴리즈 포인트도 높게 잡고, 아무튼 이 릴리즈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받았고요. 릴리즈가 왜 느린 것이 문제냐? NFL이라는 리그는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0.1초 차이로 플레이가 성공을 하고 플레이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쿼터백이 이 느린 릴리즈를 가지고 플레이를 펼친다면 터치다운 패스가 어쩌면 스트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안 좋은 플레이를 좀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플레이 소화가 의문이 되는데, 이 점도 뭐 릴리즈랑 똑같아요. 이 선수가 뭐 패트릭 마홈스나 뭐 매튜 스태포드, 뭐 조시 알렌처럼 막 사이드 암으로도 막 던지고 뭐 굉장히 막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막 공을 재빨리 뽑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과연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현재의 릴리즈를 통해서는 조금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인상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총체적으로는 뭐 좋은 경기, 준수한 경기를 펼쳐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뭐 한 경기만 그랬던 것이고, 뭐 뉴욕 자이언츠라는 약팀을 상대로 그 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뭐 너무나도 이른 판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할 요소는 바로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인데요. 이번 주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하면서 텍산스의 오펜스가 또 한 번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아쉬운 이유는 저는 이 사람이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텍산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바비 슬로이 코치입니다. 이 바비 슬로이 코치가 이번 오프시즌 감독 후보로서 급부상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와, 진짜 식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코치가 실제로 감독이 되었다면 그 팀은 재앙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시즌 후에 바비 슬로이 코치가 해고되지 않을까라고 과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먼저 텍산스의 오펜스 CJ 스트라우드는 무죄입니다. 이 선수는 잘못이 없어요. 아직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 포켓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니코 콜린스와의 뭐 그런 터치다운 궁합, 그리고 탱크델이 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 탱크델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 패스는 너무나도 정확한 수준이었어요. 만약 스트라우드마저 이 오펜스에 없었다면 저는 텍산스 그냥 플레이오프 경쟁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 오펜스가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스트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 제거는 분명히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모든 것은 패스 프로텍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펜시브 라인 이것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펜시브 라인들의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극악입니다. 극악. 진짜 뭐 레러미 턴실, 올프로, 태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들의 태클, 가드, 센터, 개개인의 모든 선수들이 진짜 쉽게 상대 디펜시브 라인과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하고 쿼터백에게 프레셔를 그냥 내주고 그냥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를 내버려 두고 있는 코칭진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텍산스라는 팀은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급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분명 힘들 것이에요. 뭐 어쨌든 본인들이 설계한 게 있고,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들을 뭐 시즌 중반에 뭐 새롭게 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저는 리그 꼴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텍산스의 오라인.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팀이었던 캔자스 시티 칩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레프트 태클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났죠. 시즌 초반, 시즌 중반까지 레프트 태클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패트릭 마홈스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뭐 부상을 당하게 만들고, 또 뭐 오펜스 홀딩, 페널티도 막 많이 저지르고, 아무튼 이 선수가 문제가 많았어요. 결국 칩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조 튠이라는 레프트 가드를
레프트 태클로 만들고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잠시 올 시즌만 뭐 땜빵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인지까지 모르지만, 아무튼 칩스는 야 이거는 진짜 방관해서 안 되겠다, 방치해서 안 되겠다, 이거 패트릭 마우스도 안 되고 우리 팀의 오펜스가 그냥 잘 굴러갈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우리 팀의 이 조튠이 레프트 가드, 올프로 퍼스트 레프트 가드, 분명 태클에서도 뭐 잘할 거야. 뭐 선수를 설득시키고 자신감을 주면서,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 또한 오케이 너가 안전하게 블라인드 스팟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서 칩스의 오펜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더 좋은 프로텍션을 선보이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 1패밖에 거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들의 코칭진은 그냥 계속해서 스타팅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고집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재빨리 바꿔주고, 바꾼 선수가 문제가 생기면 뭐 다시 한번 바꾸고, 지속적으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텍산스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들의 오펜스 스킴, 플레이 콜들이 대부분 프로텍션을 잘 지켜내주지 못하고 있는, 효율적이지 못한 오펜스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날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오케이 우리 팀의 뭐 오펜시브 라인이 힘들어하고 프레셔도 많이 딸리니까 스크린을 좀 많이 던져보자. 근데 스크린 뭐 던지는 거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로 스크린을 커버를 잘하는 디펜스죠. 아니 상대를 봐가면서 뭐 본인들이 스킨 뭐 플레이 콜을 내려야지, 단순히 스크린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일 잘 막는 상대에게,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상대에게 그것을 하면은 뭐 야드만 1는 1이에요. 막 계속해서 네거티브 야드로 연결이 됐죠. 거기에 더해서 뭐 오펜시브 라인이 부족하다, 뭐 쿼터백이 굉장히 프레셔에 시달린다 하면은 뭐 체크다운에 대한 그런 오펜스 컨셉 설계도 확실하게 하고, 오펜스 플레이 콜 자체가 뭐 쇼패스 위주로 이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텍산스 계속해서 20야드짜리 플레이 노리고, 니코 콜린스 계속해서 오버 라우트 타고 뭐 딥 크로스 라우트 타게 만들고, 좋아요. 니코 콜린스 분명 그러한 라우트에 강점이 있고 필드를 충분히 가로지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텍산스의 오펜스는 그렇다고 막 MT 포메이션 활용해가지고 뭐 CJ 스트라우드 굉장히 영리하고 이 MT 포메이션에서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이 러쉬를 하고 본인들의 오펜스 플레이 이 프로텍션 콜이 뭐 어떻게 막 슬라이드 프로텍션, 뭐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디펜스의 이 패스 러셔가 어디에서 뭐 나올지 미리 알고, 그러한 플레이에서의 그런 스킴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이 MT 포메이션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이어져야 했지만, 텍산스 지금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매주 보여주고 있고요. 매주 CJ 스트라우드가 시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팀의 오펜스 차마 볼 수가 없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은 어쨌든 디비전 우승을 거머쥔 팀이고요.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에 나온 팀이에요. 그렇지만 현재의 오펜스 상태로는 플레이오프 뭐 와일드카드 단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2주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들고 올지,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이번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돌아온 16주차 돌아보기,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